$1,050억 달러, 칩을 파는 회사가 고객의 데이터 센터 건설비를 직접 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빅테크 장부에서는 3조 달러가 보이지 않았고 중앙은행은 조정을 경고했습니다. 공통 변수는 자금의 출처입니다. 지금 짚어드립니다. 엔비디아와 월가가 함께 설계한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파이낸싱 구조, 지난주 2차례 짚어드린 사안인데요. 오늘 그 구조가 종이 위 계획이 아니라 실물 프로젝트로 확정됐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 8월 17일 엔비디아가 미국 오하이오주에 들어설 오픈 AI 전용 데이터 센터에 최대 1,0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단일 AI 인프라 프로젝트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엔비디아는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조달을 맡는 소프트뱅크 계열 SB에너지에 15억 달러를 별도로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칩과 전력, 그리고 컴퓨터를 하나의 축으로 묶는 수직 구조가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주목한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자금의 방향입니다. 통상 반도체 공급사는 고객이 자체 조달한 자본으로 지불하는 대금을 매출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번 거래는 공급사가 고객의 인프라 자본을 직접 대는 구조입니다. 벤더 파이낸싱, 즉 공급사 금융이 단일 딜 기준 사상 최대치로 확대된 것이고 엔비디아 매출의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 자신의 자금으로 창출된다는 순환 거래 논쟁이 이제 밸류에이션 논쟁의 중심축으로 올라섰습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그 자금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 시장이 부여하는 멀티플, 즉 이익 대비 주가, 배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 데이터부터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8월 17일 종가 225.01달러, 0.07% 하락으로 사실상 보합이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발표에도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 이게 시장의 판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금 조달 축의 다른 쪽인 소프트뱅크 그룹은 직전 거래일 8월 17일 종가 기준 5,886엔으로 2.37% 상승한 수준이었습니다. 컴퓨터 수요보다 전력 조달 밸류체인에 자본이 먼저 반응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한국 밸류체인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수주가시성이 단연치로 늘어나는 사건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후공정 장비의 한미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과 변압기 라인의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까지 공급망 전 구간이 이 프로젝트 하나에 연결됩니다. 실제로 직전 거래일 8월 14일 종가 기준 SK하이닉스는 164만 5천 원으로 3.26% 상승, 한미반도체는 22만 9천 원으로 1.33% 상승, HD 현대일렉트릭은 80만 3천 원으로 2.29% 상승한 수준이었습니다. 세 종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건 자본이 개별 기업이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배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보도는 다음 개장에서 이 세 축이 어떻게 재평가되는지를 가늠할 재료입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시장이 던지는 질문은 수주가 진짜인가가 아닙니다. 수요를 떠받치는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가입니다. 자가 수요, 즉 공급사가 자기 자금으로 만들어낸 수요의 비중이 확인되는 순간 매출 인식 구조 자체가 회계 감독과 공매도 진영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재평가 대상은 엔비디아 한 종목이 아니라 한국 밸류체인의 멀티플 전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1,050억 달러는 재무제표 어디에 찍히는가? 바로 그 질문이 오늘 두 번째 소식의 출발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8월 17일 알파벳과 메타, 오라클을 포함한 빅테크가 분기마다 공시하는 자본 지출 수치가 실제 AI 지출 약속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 부제가 핵심을 그대로 말합니다. 데이터 센터 임차와 칩 구매에 걸린 막대한 지출 약정이 기업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인식되지 않은 미래 지급 의무 규모를 약 3조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한가? 빅테크 전체가 공시하는 자본 지출을 압도하는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시장이 매 분기 실적 발표에서 확인하는 캐펙스 한 줄은 이번 AI 투자 사이클의 레버리지, 즉 차입과 약정을 포함한 실제 부담을 실제보다 작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이 과소평가된 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계산해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이중성입니다. 한쪽 방향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프밸런스, 즉 재무상태표 밖에 놓인 임차 계약과 구매 약정은 계약상 지급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경기가 꺾이고 신규 투자 심리가 식어도 이미 서명된 약정은 반도체와 서버 수요를
일정 기간 지탱한다는 뜻입니다. 빅테크 자본 지출이 꺾이면 HBM 수요도 즉시 꺾인다는, 시장이 흔히 쓰는 단선적 프레임보다 완충 구간이 두껍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반대 방향의 리스크도 같은 구조에서 나옵니다. 신용평가사가 이 약정을 부채성 항목으로 반영하기 시작하고 빅테크가 신용 등급 방어를 위해 신규 약정을 멈추는 순간 실제 낙폭은 공시 자본 지출만 보고 추정한 것보다 훨씬 가파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계약이 완충제이면서 동시에 브레이크가 되는 셈입니다. 주가는 이 긴장을 이미 반영하는 흐름이었습니다. 8월 17일 종가 기준 메타는 568.97달러로 3.54% 하락, 오라클은 146.65달러로 2.57% 하락, 알파벳은 344달러로 0.55% 하락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리츠인 디지털 리얼티도 197.91달러로 1.12% 하락했습니다. 같은 날 S&P 500 ETF는 0.47% 하락, 나스닥 100 ETF는 0.26% 하락에 그쳤습니다. 지수보다 AI 지출 주체들의 낙폭이 더 컸다는 점이 이 이슈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반면 공급 측인 삼성전자는 직전 거래일 8월 14일 종가 기준 27만 4,500원으로 2.43% 상승한 수준이었습니다. 계약으로 잠긴 수요와 그 계약을 떠안은 재무구조가 서로 다른 가격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선행 지표로 보는 건 주가가 아니라 조달입니다. 알파벳의 호주 달러 표시, 채권 발행 검토처럼 빅테크가 채권 시장 조달 경로를 넓히는지, 그리고 회사채 스프레드, 즉 국채와의 금리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이 3조 달러가 언제 표면으로 올라오는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현재 연방기금 금리는 3.63% 수준으로 조달 비용 자체는 낮아진 국면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레버리지를 오늘 중앙은행이 공개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AI 관련 자산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로이터가 현지 시간 8월 17일 오전 9시 2분에 전한 내용입니다. 중앙은행이 특정 테마의 밸류에이션 과열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목하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 발언의 무게는 개별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앙은행이 언급했다는 건 해당 자산군이 거시건전성 감시 대상에 편입됐다는 뜻이고, 그 다음 단계는 통상 규제와 감독 액션입니다. AI 랠리가 시장 이슈에서 금융안정 이슈로 카테고리를 옮겼다는 신호로 읽히는 겁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감시 대상에 들어간 자산은 그 이후 밸류에이션이 기업 실적뿐 아니라 규제 타임라인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건 같은 날 정반대 기류도 함께 보도됐다는 점입니다. 로이터는 대형 기관들 사이에서 자본 지출 불안이 완화됐고 차세대 AI 수혜주를 발굴하고 있다는 흐름을 전했습니다. 중앙은행의 경고와 기관의 매수 기류가 같은 날 공존한다는 것은 포지션이 아직 한쪽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국면의 통상적 귀결은 방향성이 아니라 변동성 확대입니다. 실제 데이터에서도 방향이 갈렸습니다. 8월 17일 종가 기준 팔란티어는 172.55달러로 0.86% 하락, AMD는 506달러로 1.63% 하락했지만 AI 컴퓨터를 임대하는 코어위브는 106달러로 0.7% 상승했습니다. 같은 테마 안에서도 자금이 선별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시장 관점에서 이 경고가 갖는 의미는 더 큽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비중이 압도적이라 글로벌 AI 조정 국면에서 하이베타 시장, 즉 지수보다 변동폭이 큰 시장으로 분류됩니다. 지수가 AI 사이클과 함께 올라온 만큼 조정 국면에서는 낙폭도 지수 단위로 증폭되는 구조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직전 거래일 8월 14일 종가 기준 각각 3.26%, 2.43% 상승한 수준이었고 이 두 종목의 합산 비중이 지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효과는 과거 사이클의 패턴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각국 금융당국의 AI 테마, ETF와 레버리지 상품 건전성 점검이 뒤따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규제가 먼저 닿은 지점은 대개 기초자산 자체가 아니라 그 위에 얹힌 파생과 레버리지 래퍼였습니다. 엔비디아의 1,050억 달러, 빅테크의 3조 달러, 그리고 중앙은행의 경고. 이 세 사건을 하나의 축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세 뉴스는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같은 질문의 세 각도입니다. AI 수요를 떠받치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엔비디아는 그 돈을 자기 대차대조표 안에서 냈습니다. 1,050억 달러입니다. 빅테크는 그 돈을 대차대조표 밖에 두었습니다. 3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은 이 구조 전체가
자산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공급사 금융, 오프밸런스 약정, 거시건전성 감시. 자금 조달의 세 레이어가 같은 날 한 화면에 모인 겁니다.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실물 수요는 계약으로 잠겨 있고 리스크는 회계와 신용으로 옮겨갔습니다. 수요가 사라지는 방식이 주문 취소가 아니라 계약 갱신 중단과 조달 조건 악화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의 균열은 실적 발표장보다 채권 시장에서 먼저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터가 시사하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수주 헤드라인과 자금 출처는 이제 별개의 정보입니다. 같은 규모의 수주라도 고객이 자체 조달한 자금인지 공급사가 된 자금인지에 따라 시장은 다른 멀티플을 매길 공산이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돈은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자금 흐름은 세 갈래로 갈렸습니다. 1차 경로는 여전히 칩입니다. 다만 8월 17일 종가 기준 엔비디아는 0.07% 하락, AMD는 1.63% 하락하며 칩축은 사상 최대 딜 소식에도 정체됐고 컴퓨터를 임대하는 코어위브는 0.7%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전력입니다. SB에너지에 들어간 15억 달러가 상징적인데 소프트뱅크 그룹은 8월 17일 종가 기준 2.37% 상승, 국내 전력기기 축의 HD현대일렉트릭은 8월 14일 종가 기준 2.29% 상승한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기준일에 SK하이닉스가 3.26%, 삼성전자가 2.43% 상승하면서 코스피 안의 AI 노출이 메모리 단일 축에서 메모리와 전력 설비 두 축으로 이원화되는 흐름이 관찰됩니다. 세 번째 경로는 신용입니다. 오프밸런스 약정 이슈는 주가보다 빅테크의 채권 발행과 스프레드에 먼저 반영됩니다. 알파벳은 0.55% 하락에 그쳤지만 이 회사의 조달 코스트가 AI 테마 전반에 할인율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장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 흐름이 제기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관찰 가능한 분기점은 하나입니다. 빅테크의 다음 회사채 발행에서 스프레드가 좁혀지는지 벌어지는지, 그 한 줄이 칩과 전력 두 축의 동조 흐름이 유지될지를 먼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흐름이 시장에 남긴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수주의 자금은 고객이 조달했는가, 공급사가 됐는가? 같은 매출도 출처에 따라 시장이 매기는 멀티플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빅테크의 지출 약속 가운데 재무제표에 실제로 잡힌 비중은 얼마인가? 애널리스트들이 공시 자본 지출보다 임차와 구매 약정 주석의 변화율을 먼저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유럽중앙은행의 경고가 블로그 문서에서 감독 액션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언제인가? 과거 사이클에서 규제가 먼저 닿은 지점은 기초자산이 아니라 레버리지와 파생 레퍼였습니다. 데이터가 시사하는 건 하나입니다. 이번 사이클의 신호는 실적 발표보다 조달 시장에서 먼저 나옵니다. AI 수요는 계약으로 잠겼고 리스크는 회계와 신용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세 축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계속 추적해 드리겠습니다.